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인 작가의 작품 만남의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소설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한일 양국에서 살아온 사촌 간의 만남을 그린 소설입니다. 민족사와 일상적 삶의 차원을 정교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독자들로부터 타인과의 만남, 그리고 민족이나 모국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만남의 방식. 사촌을 기다린 것은 여자의 전화를 받고부터였다.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촌이 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사촌은 무언가 볼 일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어째선지 낯선 여자가 대신 전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백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어째 그렇게 잊고 지냈나 싶어서 새삼 죄스러웠다. 그동안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한다는 것이 이웃에 하듯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대개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벼랑간 생각이나 전화를 걸기엔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다. 아무리 건강하고 원기왕성해도 노인의 안녕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여쭤도 시원찮은데 1년에 서너 번 전화를 했다가 그나마도 연결이 안 되면 잘 계시겠거니 하고 넘긴 게 벌써 여러 해였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건만 백부가 우리에게 베푼 걸 생각하면 마음이 모자랐다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밤엔 이러다더러 부고를 받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벼랑간 마음이 죄었다. 그래서 사촌이 오면 할 일이 많았다. 그간의 소홀함을 벌충하듯 백부에게 전화도 넣어보고 사촌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다. 부엌에선 연방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음식을 만드는 냄새도 솔솔 풍겨나왔다. 어머니는 처음 만나는 조카에게 먹일 음식을 장만하느라 새벽부터 분주했다. 또보기는 제 집 앞에 나부죽에 엎드려 어디선가 주워온 뼈다귀를 열심히 뜯고 있었다.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연방 으르렁거리는 녀석을 지켜보면서 멀리 보이는 차도 쪽으로 자주 눈길을 주었다. 은행나무가 늘비한 도로는 샛노란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그 사이로 이따금 노선 버스들이 오가는 게 보이고 트럭과 승용차도 심심찮게 도로를 달려갔다. 마루에 앉아 차도에서 바로 동네로 연결된 길을 굽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의 장점이었다. 조부 때부터 살아온 집인데 수리한 후에는 전망 좋고 살기 좋은 집이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다.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낡은 기와집이 쓰기 편리한 현대식 공간으로 바뀐 것은 백부 덕이었다. 백부는 조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수리비 일체를 보내주었다. 덕분에 3대째 잘 살고 있으니 백부의 말없는 보살핌은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셈이었다. 어머니도 그래서 더욱 음식장만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조카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단수를 안치고 밤을 까고 말린 시래기를 물에 담갔다. 그래봤자 시골 음식이란 것이 빤하고 하룻밤새 준비할 수 있는 가짓수도 많지 않아 오사카 출신의 젊은 사람 입맛을 맞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사촌이 온다는 연락은 너무 갑자기 왔다. 지난밤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는 한창 일을 연속극에 빠져있고 나는 그 곁에 엎드려 지난 가을이 수학에 대해 앞뒤를 맞춰보고 있을 때였다. 전화가 올 시간도 아닌데 전화벨이 울려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어머니는 이 시간에 누구냐며 짜증스레 TV의 볼륨을 높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말소리가 튀어나온 것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이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쫓기듯 빠르고 높았다. 김희명 씨를 대신해 전화했는데요. 김희명 씨 아시죠? 김의명? 어디선가 들은 듯 했지만 얼른 기억나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여자가 추궁하듯 도쿄에 사는 사촌동생인데 모르세요? 아버진 김현목 씨예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우선은 반갑기보다 뜨악한 기분이었다. 백부라면 몰라도 사촌동생이 왜? 혹시 백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불길함이 선뜩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여자는 내 기분은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만 두루에 꿰듯 재빨리 이었다. 아시죠? 내일 정오께쯤 김희영 씨가 갈 건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왜 그러느냐고 당장 따지러 올 듯한 말투에 떠밀리듯 알겠다고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뜻밖이긴 했지만 언제 만나볼 수 있으려나 했던 사촌동생이 찾아온다니 반갑기도 했다. 그런데 백부도 그렇고 사촌도 그렇고 어째서 항상 이렇게 느닷없이 소식을 전하는가도 싶었다. 백부도 한국 온다는 소식을 이처럼 갑자기 전해왔다. 10여 년 전이었다. 조총련에 가입해 있던 백부가 올 수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할 때였다. 그때 아버지는 뛰다시피 좋아하다가 전화를 끊고는 꽤 오래 흐느껴 울었다. 어릴 때 함께 강에서 수영하다가 형을 잃고 혼자 자란 나는 형제가 있다는 게 저토록 좋은 것이구나 싶어 부럽기까지 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몇 년 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이 나서도 더욱 울음이 복받쳤을 것이다. 어쨌거나 사촌이 온다는 건 기쁜 일이었다. 어머니께 전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거의 TV 속으로 뛰어들 듯 연속극에 빠져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인지 딸과 엄마인지 마주 앉아 정답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끝난 후에 내 결혼 타령을 하면 전자요 아니면 후자였다. 그것이 성가시면서도 나는 어머니 방의 따뜻한 아랫목이 좋아 자주와 빈둥거렸다. 나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사촌의 나이를 꼽아보았다. 백부가 왔을 때 17인가 된다 했으니 30이나 되었을 것이다. 나와는 12살 차이니 한참 동생뻘이었다. 그 아들을 백부는 52에 낳았다고 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생겨서 잘못 배달된 선물 상자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선물이란 게 말이다. 겉만 번드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수가 많잖아. 내 아들이 꼭 그래. 무슨 뜻인지 백부는 그렇게 말하고 자조하듯 웃었다. 그 웃음이 퍽이나 쓸쓸해 보인 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때 의미도 모른 채 다 같이 웃었다. 그리고는 더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거 아니라도 할 얘기가 많다며 백부는 화제를 바꿔버렸다. 그 후 백부는 딱 한 번 뜬금없이 아들 자랑을 했다. 누가 들어도 거의 완벽한 아들이었다. 영민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민족 정신도 투철하고 한국말과 일본말이 다 유창하니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놈이라 했다. 말씀도 별로 많지 않은 양반이 50 넘어 낳은 아들이라더니 자랑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사촌이 온다. 나는 무엇보다 백부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사촌이 어떤 녀석인지도 꽤 궁금했다. 누더노? 어머니가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를 툭 치며 물었다. 의명이 큰아버지 아들이요. 어머니가 희뜩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놀라 돌아앉더니 다잡듯이 물었다. 누구라고? 큰아버지 아들 의명이요.
내일 온답디도. 엄마, 그 똑똑하고 기특하다는 아들 말이가? 그 아가 여기를 어쩐 일로 오는데? 어머니의 조글조글한 얼굴이 금세 불을 켠 듯 환해졌다. 어머니의 미덕은 언제나 손님을 기쁘게 맞는 것이다. 더구나 큰집 조카가 온다니 금방이라도 부엌으로 달려나갈 듯 몸이 들썩거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인데 너가 큰아버지가 안 오고 그 아가 올까? 모를 일이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혹시 백부가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불길한 생각은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정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 안의 장기가 빠져나간 듯 허전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백부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 되는 사람과 함께 인사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백부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내일 점심을 뭘로 할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늘 머리맡에 두는 수첩을 펼쳐 철자법에 맞지도 않게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써나갔다. 시래기 찌개, 잡채, 단술, 닭찜. 나는 내일 저녁쯤엔 또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겠구나 생각하며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곁에 있다간 옛 추억담으로 자칫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었다. 밤바람이 제법 싸늘했다. 또보기가 쇠줄을 철컹거리며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먼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또보기도 어두운 허공을 향해 두어 번 따라짓다가 싱겁다는 듯 꼬리를 말고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바람이 일렁이고 가랑잎이 몰려다니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나는 마당에 서서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 점점이 떠있는 농가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백부를 만나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옆에서 백부는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킨 바위만큼이나 묵묵했지만 전신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백부의 산 같은 무게감을 보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는지 알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는 60 중반이었고 백부는 70을 막 넘어선 나이였다. 어릴 때 헤어져 백발이 되어 만난 형제는 수십 년의 세월을 만난 적 없이 살고도 어제 만난 듯했다.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모습이 한창 나이의 청춘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어느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사촌과 내가 만나려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가셨다. 백부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 유전의 세월을 생각하니 새삼 마음이 숙연해졌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하늘을 이고 선 길에 버스 한 대가 나타난 것은 잠시 담배를 피워문 후였다. 버스는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 듯 속력을 내어 달렸다. 좁붓한 시골도로를 대형 버스가 달리는 모습은 조마조마했다. 미친놈이네. 시골길을 저래 달려고 어떡하려고. 나는 괜스레 마음이 죄어 구시렁거렸다.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가 마치 내게 대거리하듯 동네 입구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버스가 마을로 들어오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경로당에서 야유에 갈 때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요 근래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없었다. 버스는 주춤거리며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설마 하면서도 혹시 사촌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는 집집마다 문패를 살피는 듯 기어오다가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슬리퍼를 꿰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지저대는 또보기를 달리며 단박을 보자
검은 바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문패를 확인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무래도 사촌이 버스를 타고 온 모양이었다. 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처음 만나는 친척 앞에 나타나는 것 치고는 좀 유별난 등장이었다. 나는 부엌을 향해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옷에 손을 문질러 닦으며 불이 나게 달려나오다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버스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니가 옷에 손을 문질러 닦으며 불이 나게 달려나오다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버스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설마 저걸 타고 왔으려고 하는 눈길로 나를 돌아보는 순간 맴매하게 생긴 젊은이가 버스 입구에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내 사촌임을 알아보았다. 생긴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 집안 남자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에 기름한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와 약간 솟은 광대뼈, 뒤로 넘어간 이마. 백부를 닮긴 했지만 편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자칫 강벽하게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옷차림이 영 눈에 설어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군데군데 살갗이 내보이는 찢어진 청바지에 물이 나른 카키색 코르된 재킷, 거뭇거뭇하게 자란 수염에 노란 염색을 한 단발머리가 처음 만나는 숙모와 사촌 형 앞에 나타나는 차림으로는 좀 꼴불견이었다. 그나마 삐딱하게 둘러쓴 밤색 중절모가 어울려 어머니도 놀랐는지 쫓아나가려던 걸음을 주춤 멈추었다. 사촌이 버스에서 내리고 눈이 마주쳤다. 사촌은 대뜸 웃어 보였다. 입술 끝이 삐에로처럼 귀 쪽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눈가에 주름이 자잘하게 잡혔다. 활짝 웃는 것 같지만 왠지 비애가 감도는 웃음. 그 웃음이 백부와 똑같았다.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내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세상에 우스이까네 너가 큰아버지랑 똑같다. 시도 득지를 못하는 기대. 나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마간 긴장한 낯빛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사촌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도 내 뒤를 종종거리며 따라왔다. 아이고 이 먼 길을 어째 왔노? 어서 오이라.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돌층계를 올라서는 사촌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가 놀라서 그러는지 무심결에 그러는지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뿌리쳤다. 무안해진 어머니가 두 손을 얼른 스웨터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그가 내 손을 맞잡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촌들의 체온이 교류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체온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반갑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하지메 마시떼. 사촌은 일본어로 답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두어 걸음 물러서 있던 여자가 얼른 곁으로 다가와 처음 뵙겠습니다란 뜻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뜨악했다. 사촌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다. 그렇다면 참 재미없는 장난이었다. 그와 나 사이에 차단막 하나가 철거덕 놓인 기분이었던 것이다. 큰아버지는 안녕하시나? 나는 백부의 안부부터 물었다. 사촌은 내게서 눈길을 돌려 여자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것 같았다. 여자가 내 질문을 사촌에게 전했다.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느냐고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자신이 통역으로 따라왔다고 했다. 순간 나는 그가 내 사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머니도 의아한 눈길로 그를 흘금거렸다. 우리는 백부의 말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모를 일이었다. 사촌은 이마를 잡고 내리덮는 노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내 질문에 답했다. 그 얼굴에 분명 내 얼굴이 있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여자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졌다. 이윽고 여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버진 3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여자가 조의를 표하는 듯 다소곳이 말했다. 땅바닥이 아래로 한 뼘쯤 꺼져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짧게 탄식을 내뱉었다. 지난밤에 불길함을 느끼고 예감했는데도 충격은 컸다. 생각날 때마다 안부만 여쭤봤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젠가 백백이 기다리라던 나의 계획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 밀려드는 자괴감으로 가슴이 뻐근했다. 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로 원망하듯 사촌을 쳐다보았다. 사촌은 우리의 슬픔과 무관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어머니는 그 무심함에 더 기가 찬 듯 언성을 높였다. 3년이나 됐다고? 우리한테는 와 부고도 안 전했노? 아무리 우리가 못 가본다 해도 소식은 전해줘야 될 거 아이가? 여자가 전할까요라고 물었다. 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남이었다. 백부는 가버렸고 백부가 자랑하던 아들은 앞에 있는데 백부의 말과 달리 말이 통하지 않는 사촌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뜻대로 여자는 말을 전했다. 사촌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그 말은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어쩐지 들었다. 바람이 차분데 밖에서 일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점심때인데 밥을 먹어야지. 새댁이 가서 버스기사도 오락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친 후 우리를 방으로 이끌었다. 여자는 그 말을 사촌에게 전했다. 사촌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란 듯 난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애초에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던 듯 했다. 나도 서운했지만 어머니는 더했는지 눈빛에 나를 세우고 사촌을 꾸짖었다. 작은 집이라고 처음 와서는 성걸음에 가다이 말이 되나? 밥은 한 끼 먹고 가야지. 밤을 지내면서 밀린 이야기를 실컷 하고 가도 뭐할 낀데 그냥 가다이. 암만 말고만 올라가자. 사촌은 뜻도 모르면서 어머니 서슬에 놀랐는지 공연히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통역을 전해 들은 사촌이 성가신 기색을 서툴게 감추며 그래도 내가 말이 통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말 맞다나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이왕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그동안 못다한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문간에 서서 밀림비 처리하듯 할 수는 없었다. 사촌은 이제 웃음기가 가신 얼굴로 시계를 보더니 다시 여자와 얘기를 주고받았다. 여자는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였다. 여자가 없다면 우리는 길가의 장승처럼 멀뚱하니 서 있어야 할 판이었다. 지난밤엔 형아오하며 술잔을 기울일 생각에 흐뭇하기도 했는데 술은커녕 말도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백부의 아들이 어째서 이토록 우리말을 모를 수가 있는가. 백부는 55년간 이국 생활을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과 발음이 유창하고 정확했다. 더구나 백부는 아들이 우리말을 잘한다고 자랑까지 했다. 나는 의문에 휩싸여 좀처럼 눈에 익지 않은 사촌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얘기가 잘 됐는지 이윽고 여자가 생갈거리며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요시아키 씨는 오늘 중으로 볼일을 마치고 부산까지 못 갈까봐 걱정했어요. 시간이 충분하다 했더니 점심 드시겠답니다. 사실은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식사는 마루에서 하면 좋겠다는군요. 갑갑한 걸 싫어한답니다. 어머니는 잘 됐다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자도 경쾌한 걸음으로 기사를 데려오겠다며 나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요시아키란 이름을 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사촌의 일본식 이름. 우리에겐 의명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요시아키. 나를 닮았지만 나와 통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촌. 그에게 나는 마루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사촌은 마루를 흘낏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중요한 볼일이 있는 건지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태도에 다소 불쾌감을 느끼며 그의 노란 뒤통수를 할 일 없이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의 등장이 흥미로운지 또보기가 줄을 끌고 그의 발 아래까지 와서 킁킁거렸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뗀 사촌이 또보기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무심결에 내게 뭐라고 말을 건넸다. 반가웠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촌이 실수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겸연쩍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얘기든 하고 싶었다. 하다못해 또보기가 떠돌이 개였다는 것, 백부가 왔을 때도 있었다는 것, 이제는 늙어 작은 뼈다귀 하나도 뜻대로 못한다는 것, 그래도 아직 쥐는 잘 잡는다는 등의 얘기라도 하고 싶었다. 사실은 백부가 어떻게 가셨는지, 고통을 겪지는 않았는지, 백모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온 용무가 무엇인지, 그가 왜 대형버스를 대절해 왔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 백부가 말한 아들과 내 눈앞에 있는 사촌이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부질없는 바람이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바디랭귀지라는 망구 공용어는 그런 대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저 마루를 가리키며 가서 앉자는 마음이나 전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또다시 마루를 가리켰다.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자꾸 나를 밀어붙였다. 사촌이 마지못한 듯 돌층계를 올라서 엉거주춤하게 마루에 엉덩이를 걸쳤다.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모습이었다. 웃음이 사라진 사촌의 얼굴은 입을 앙담은 조개처럼 완고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창때가 지난 늦가을 풍경이 한눈에 밀려 들어왔다. 색깔이 바래가는 풍경 속엔 소멸하는 것들의 비애가 스며 있었다. 오늘따라 그것이 애달프게 다가왔다. 농가의 담장 사이로 비죽이 고개를 내민 감나무마다 매달린 까치밥마저 잘못 걸어놓은 등롱처럼 애처로웠다. 백부의 얼굴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내 평생 단 한 번, 나흘 동안 본 게 전부였다. 그 나흘 동안 백부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내 마음에 남았다. 2000년, 21세기가 시작된다고 한 그의 7월에 백부는 조정년 동포 고향 방문단의 한 사람으로 왔다. 백부는 그다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업체가 몇 개나 될 만큼 재산을 모았다고도 하고 덕성스러운 미모의 아내와 늦었지만 아들도 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많을 것도 같은데 백부는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우리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했다. 마치 가족이 옛 추억담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낱낱이 꿰어 가슴에 안고 가려는 사람 같았다. 백부는 또 자주 웃었다. 점잖고 단정하게 생긴 얼굴이 웃을 때면 번번이 입이 귀에 걸렸다. 그 웃음은 아기처럼 근심 없이 보였지만 불현듯 눈물이 반짝이는 듯도 했다. 나는 백부가 매일 이른 아침 조부모님이 산수에 가서 목 놓아오는 것도 알았다. 아침마다 뒷산 대밭을 한 바퀴 돌아오는 습관 때문에 산에 오르다가 그 장면을 보았다. 긴 세월 참았던 눈물이 부모 앞이라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인지 참 서럽게도 울었다. 그때 나는 백부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또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자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 나흘 동안 백부의 불그레해진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산에서 늦게 내려오곤 했다. 그러면 백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밥 먹자며 두레상 앞으로 끌어안치곤 했다. 그리고는 부모 모시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어서 고맙다고 했다.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하면서 자손이 귀한 집안에선 그게 제일 큰 효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 일 중에 자식과 결혼만큼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없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백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백부께 마음만큼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다. 나는 백부 앞에서 그다지 떳떳하지가 못했다. 백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힐난의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었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내게까지 다 있었다. 아버지는 백부 앞에서 내가 곁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잊었던지 나를 끌어들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굳고 변명했다. 진명의 장가 보낼 일이 걱정되다 보이. 고마 욕심이 났어. 이런 촌에서는 요새 아들 장가 보낼라모 전답이든 과수원이든 땅깨나 갖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며느리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라모 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그런 데서 피부색 다른 며느리를 데려와야 하는데 중손 노릇해야 하는 아를 어째 그런 데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행님 보내주신 돈으로 논 사고 감나무밭을 샀습니다. 산수는 어쨌든 제가 빚을 내더라도 행님 원하는 대로 맹글겠습니다. 그러이 용서해 주이소. 아마도 그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는 백부로부터도 조부모님을 모시는 수고에 대해 늘 넘치는 대가를 받았다. 그게 버릇이 되어서 백부가 조부모님의 산소를 어느 누구의 산소도 부럽지 않게 만들어다오. 라며 보내준 돈까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다. 핑계는 나였지만 실은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란 걸 나는 알았다. 그 욕심으로 일군 가산이 다 내게 넘어왔다. 그러니 백부야 어찌 생각하든 나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백부가 살아생전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백부가 한국에 온 것이다. 백부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번 돈으로 번듯하게 탈바꿈한 부모의 산소를 보고 싶어 했다. 비록 그것이 죽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질없는 짓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불효에 대한 백부만의 속죄의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로채버렸다. 그리고는 갖은 국리 끝에 결국 나를 팔아서 그 난관을 벗어났다. 백부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담담하게 그 구구한 말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됐다 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 말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단호하고 엄중한 말투.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다. 훗날 어머니가 너가 큰아버지는 돈도 많은데 그가 걸로 화를 냈겠나? 라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말했을 때 내가 다락같이 화를 낸 것도 그래서였다. 그 백부의 아들이 나와 말이 통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내 곁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째서 단 한마디도 우리말을 못하는 것인지 백부는 어쩌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진명아, 그 상 펴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외치다시피 말했다. 나는 말 위에 올라가 벽장에서 그 상을 꺼내 행주로 닦았다. 대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둘의 상이었다. 백부가 오셨을 때 아침마다 폈던 상이기도 했다. 사용한 지가 오래되어 귀퉁이 부분이 닳았지만
상 중앙에 배치한 자개 무늬가 아직 아름다운 오칠상이었다.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오면 붉은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그 상을 펴는 것을 최상의 접대로 여겼다. 사촌은 어머니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 바람이 좀 차긴 했지만 햇살이 한창 푸짐하게 쏟아져 괜찮을 것 같았다. 마루에 앉는 건 사촌의 선택이었기에 어쩔 수도 없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을 보는 그의 표정이 영 시들먹했다. 뭘 이렇게까지 성가시게 꾸냐는 듯한 표정이 역력해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 기분이 못내 언짢았지만 참아야 했다. 그는 오늘 하루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 것이다. 마침 여자가 버스 기사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어머니가 쟁반에 음식을 차려 나왔다. 평소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어머니는 마음껏 솜씨를 발휘했는지 생각보다 가지수가 많았다. 여자가 잽싸게 쟁반을 받아들다가 이걸 언제 다 먹냐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버스 기사도 내심 반가운지 얼른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앉았다. 사촌만이 아직 신발을 벗을 생각도 않고 선체로 쭈뼛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고 싶어 할 때 보내버리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나는 점점 그가 못마땅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병을 들고 나오다 왜 그러고 있냐며 사촌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늘 보모 언제 볼지 모르는데 와 그래 장승같이 서있노. 이리 와 앉아봐라. 어머니는 그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듯이 대했다. 그가 머리를 조아려가며 어머니께 이끌려 마루에 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고집센 강아지가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어서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숫기가 없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에 나는 조금씩 질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한 가족처럼 두레상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버스기사가 입맛을 다시며 완전히 처갓집 가서 첫상 받은 기분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여자도 어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면서 한껏 어머니를 추어올렸다. 어머니는 신이 나서 두 사람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았다. 이게 다 우리 조카 덕이니까 실컷 먹고 갈 때 잘 모시고 가서. 버스기사가 염려 마시라며 닭찜을 한 조각 입에 넣더니 자신이 주빈이기라도 한 양 사촌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다. 이런 걸 안 먹고는 한국 가서 한국 음식 먹었다 할 수가 없다며 통역을 좀 하라고 여자를 재촉했다. 그래도 사촌은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참 이상한 놈이었다.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어 음식도 그렇게 인기라는데 사촌은 눈앞에 놓여있는 맛깔스러운 한식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혹시 사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을까봐 애달아 하며 자꾸만 사촌 앞으로 음식들을 당겨다 놓았다. 오래전 백부는 그득한 상차림에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한참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그때도 어머니는 혹시 백부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백부는 잠옷 감기 어린 표정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살뜰하게 맛을 보고는 어머니께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찢겨 보여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어머니는 또 그때와 같은 찬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젠 아예 사촌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다 놓았다. 나는 사촌의 미간이 좀 더 찌푸려지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 백부가 많이 아프셨느냐고 여자에게 물었다. 배가 고팠는지 이것저것 거머 먹다시피 하던 여자가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얼른 삼킨 후 사촌에게 질문을 넘겼다. 통역이 여자의 할 일이긴 했지만 미안했다. 하지만 누구라도 숟가락만 놓으면 금방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촌에게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게 분명했다. 형제도 50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고작 나흘을 함께 보내고는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 사촌쯤이야 평생 못 본들 어떠랴. 적어도 사촌의 태도는 분명 그랬다. 사촌의 대답은 제법 길었다. 나는 별 식욕도 없이 숟가락질을 하며 귀에 겉도는 이국의 언어를 그냥 듣고 앉아 있었다. 말만 통해도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하게 앉아있지 않아도 되리라 싶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얘기를 듣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윽고 나를 돌아보는 여자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내게 들려준 말은 간단했다. 심근경색이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수년 동안 혼자 계셔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었다네요. 그래서요? 나는 되물었다. 사촌이 한 말을 다 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눈썹을 치뜨고 시침을 뗐다. 뭔가 미심쩍었지만 여자가 말해주지 않는 데야 방법이 없었다. 여자는 천연덕스럽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도 밥을 한 술 더 입에 넣었지만 생쌀을 씹는 것 같았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이렇게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이윽고 사촌이 고구마전을 하나 집어들더니 참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에게 물었다. 한국 사람은 늘 이렇게 먹나요? 너무 복잡한데요. 여자가 그 말을 전하자 어머니가 펄쩍 뛸 듯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어디? 오늘은 우리 조카가 왔으니 특별히 일이 잘인기지. 맨날 일에 묵다가는 살림 거덜나그러. 이명아, 근데 와 그래 안 먹노? 내가 어젯밤부터 들명나명 얼마나 애를 썼는데 좀 많이 먹으라. 어머니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촌의 등을 쓰다듬어가며 애정을 담아 말했다. 사촌은 여자의 통역을 들으며 하이 하이 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렸다. 그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에 나는 사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사촌은 백부를 닮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영락없이 일본인이었다. 그 이질감을 견디는 것은 퍽이나 곤혹스러웠다. 관광버스를 타고 온 것도 생각하면 이상했다. 나는 통역에게 퉁명스럽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관광버스는 왔다고 왔답니까? 말투가 거칠다고 느꼈는지 사촌이 힐끗 쳐다보았다. 여자도 부지런히 놀리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미간을 모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피식 웃었다. 저도 모르죠. 택시를 권했는데 굳이 관광버스로 해달라 그랬대요. 왜 그랬는지 물어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통역에 사촌은 나를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손으로 목을 죄는 신유까지 해가며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말을 끝낸 후에는 이제 알겠냐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거뭇거뭇 자란 수염 때문인지 은행잎을 닮은 머리카락의 색깔 때문인지 피곤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낯선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 있는 거래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택시 안에 함께 앉아있다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대요. 어릴 때부터 강압적인 걸 못 견뎠답니다. 학교도 조선인학교 입학했다가 바로 일본인학교로 전학해서 다녔다네요. 그런데 왜 우리말을 하나도 못한답니까? 나는 내친 김에 또 물었다.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사촌이 잡지를 집어올리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점점 커지는 내 목소리가 의아한 눈치였다. 여자가 내가 알겠냐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사촌을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밥 좀 먹게 놔두라 했지만 흐르는 시간에 대한 조급증을 견딜 수가 없었다. 여자는 잠시 사이를 둔 후 내가 던진 질문을 사촌에게 전했다. 사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눈엔 냉소가 어렸다. 분명 냉소였다. 뭣도 모르면서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의 오해인지도 알 수 없었다. 사촌은 이내 고개를 돌려 여자에게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어나가는 목소리는 나직하고 우물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여가며 사촌의 얘기를 다 듣고는 내게 전했다. 살면서 혼란스러운 게 그렇게 싫었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잊을 수 있는 건 다 잊었대요. 사실 말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치거든요. 요시야키 씨의 아버지는 요시야키 씨가 한국인으로 남길 바랐지만 본인은 일찍부터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게 싫었대요. 혼란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는군요. 그 땅에 사는 한 최대한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사는 게 편해졌대요. 요시야키 씨의 아버지는 그런 요시야키 씨를 못마땅해서 갈등이 심했고 사춘기 이후로는 거의 관계를 끊고 살았다는군요. 한국에 온 것은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래요.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3년 이내로 꼭 실천하라며 유서에다 써두셨더래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요시아키 씨는 일본인으로 살아갈 거래요. 아내도 일본 사람이라는군요. 나는 사촌을 돌아보았다. 사촌은 나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너무도 없었다. 나는 사촌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사촌은 내게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한 사람의 외국인에 불과한 것 같았다. 백부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관계도 더는 유효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는 작정하고 악착같이 우리말에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차피 그의 선택이 아닌가. 백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지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국 땅에 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 그랬기에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그의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벼랑간 이웃을 오가는 외국인 세댁들을 보면서 느꼈던 연민이 솟구쳤다. 그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던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눈길도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눈길에는 마침내 모든 게 뒤섞이고 말 앞날에 대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백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만이 궁금했다. 나는 그것을 물었다. 여자가 잠깐만요 하고는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급히 떠넣었다. 그리고는 국그릇을 비우고 앞접시에 갖다 두었던 자기 몫의 반찬을 다 긁어먹었다. 넉살이 좋은 여자였다. 버스 기사는 벌써 밥그릇을 다 비우고는 차마 먼저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 사촌의 밥그릇은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못내 섭섭한 표정으로 자꾸 그의 밥그릇을 넘어다 보았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남긴 사람은 사촌이 유일했다. 어머니는 두고두고 그 일을 떠올릴 게 분명했다. 마침내 마지막 밥을 삼킨 여자가 물로 입을 헹구고는 벌써 숟가락을 놓은 사촌에게 내 질문을 던졌다. 사촌은 오직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곁에 둔 배낭을 열었다. 그 속에는 포장이 아름다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촌은 그것을 내 앞으로 밀치며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가 사촌의 말을 통용했다. 아버지 머리카락과 손도 발톱입니다. 한국서 처음 일본으로 올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한복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 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옆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저는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맡기고 갈 테니 대신 좀 묻어주십시오. 사촌의 말이 끝나자 여자의 말도 끝났다. 여자가 민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화끈했다. 나는 그 장면을 타인에게 보인 것이 수치스러웠다.
사촌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상자를 남겨 와락 끌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주바님 어찌 이러고 오셨소. 이렇게 오시고 싶었으모 여와서 가시지. 아이고 가여보라. 어머니의 울음에 사촌이 당황하여 시선을 더듬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풍경이 어릉져 흩어졌다. 참. 버스기사가 난처한 듯 혼자 군소리를 하며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여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고자질하듯 속삭였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벌써 며칠 지났더래요. 요시아키 씨가 갔을 때는 이미 고독사였죠. 가슴속에 누가 지렛대를 넣어 비트는 것 같았다. 그나마 백부가 내게 삶의 마지막을 단장할 기회를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사촌은 더는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지 결연하게 일어섰다. 어머니가 상자를 끌어안은 채 서운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눈길로 사촌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 것 같았지만 울음에 겨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사촌은 무색한 얼굴로 목례를 하고는 구두를 찾아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한쪽으로 비켜 서 있던 여자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잘 먹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머니는 인사를 받지 못했다. 내가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사촌을 위해 차린 밥상은 그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이었다. 나는 씁쓸한 심정으로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은행나무 잎새들이 바람에 흩날려 마당을 굴러다녔다. 한꺼번에 몰려나온 노란 낙엽들은 되돌아온 연서처럼 안쓰러웠다. 나는 무언가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발 아래서 뒹구는 낙엽들을 우두커니 내려다보았다. 사촌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사요나라. 그의 인사는 간명했다. 나는 사촌의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내뱉었다. 잘 가라, 김이명. 애정을 담아 그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제 아버지의 유품을, 마지막 소원을 내게 떠넘기고 떠나는 괘씸한 놈. 그는 아직 나의 사촌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인 작가는 소설 속 작가의 말을 통해 세상은 우울하고 혼탁하고 극악해져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도 자연은 변함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소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존재하는 이 순간은 누군가의 가슴에 연서처럼 봄 소식처럼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 짓는 건강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